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자본 잠식 상태로 전환됐다고도 전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를 키웠던 곳이죠. 이 태영건설에 최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태영건설이 어제 재무제표를 집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태영건설의 작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이었습니다. 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자산이 5조 2,803억 원이고 부채가 5조 8,429억 원이어서 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본, 이 자본 잠식이 된 겁니다. 네네. 말하자면 이 주주가 투자한 돈을 다 까먹고 부채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태영건설이 어렵다는 건 알았는데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런데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면 재무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빚이 확 늘어난 겁니까? 태영건설은 이번 자본 잠식이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 우발 채무로 분류된 PF 보증 채무와 추가 손실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 는 것이 이제 태영건설 측 설명입니다. 태영건설은 그러나 뭐 관급 공사와 PF가 없는 사업장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건조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의 우발 채무는 사업장을 정상화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태영건설은 이제 부천 군부대 사업장 등 많은 사업장이 이제 경매나 공매 대신에 이제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채권단도 자본 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번 자본 잠식이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과는 뭐 영향이 없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당국 모두 뭐 이번 자본 잠식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그런데도 워크아웃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나 봅니다. 이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다음 달 11일에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 PF 대주단이 제출한 이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제 실사 법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1개월 내에서 이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PF 금액이 손실금이 상당히 좀 커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채권단 협의회는 이 실사 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이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 잠식이 발생하면서 태영건설 주식도 시장에서 거래가 사고 파는 게 막혔다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코스피에 상장된 태영건설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 자본 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서 매매가 즉시 정지되는 데 따른 것이고요. 지금 거래 정지를 넘어서 태영건설 상장 폐지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장 폐지 결정은 한국거래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 이제 최종 감사 의견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상장 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신청이 받아지면 심의를 통해서 최대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또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뭐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이제 개선 기간 종료 후에 이제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서 상장 유지 혹은 폐지를 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의 신청하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고 개선 계획 이행을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첫 번째 뉴스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건설사 맏형 현대건설 미수금 1조 급증.
네, 이어서 또 건설 부동산 업계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중소건설사 말고 대형 건설사에도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설 업계 자금 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이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현대건설은 삼성물산에 이어서 국내 시공 능력 평가 2위의 건설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건설 사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맏형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같은 현대건설도 못 받은 돈이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연결 기준 공사 미수금이 3조 3,200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1년 새 미수금이 약 1조 3천억 원이 증가했고 증가 폭으로 보면 67% 상승을 한 것이죠. 네. 이 미수금이라는 게 건설사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공사를 해놓고 아직 회수를 못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만 쓰고 돈을 회수를 못하면 재무 상황이 악화되겠죠. 부동산 PF 현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미분양 등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수금은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공사 미수금이 늘면 건설사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재무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어떤 현황이죠? 사업장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대형 사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 주택 사업장도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장에서 696억 원, 이제 송도 랜드마크 시티 A14 블록과 A16 블록에서 각각 295억 원과 619억 원의 미수금을 남겼어요. 또 이 미수금 중에서 아직 청구 요청을 하지 않은 미청구 공사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은 미청구 공사액이 2,629억 원이었고요. 네.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장에도 686억 원의 미청구 공사액이 있었습니다. 이 미청구 공사 총액은 5조 3,3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6천억 원 가량 는 상태입니다. 청구를 했는데 못 받으면 이게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미수금이나 아니면 이제 미청구 금액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이 회사인 현대건설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현대건설은 매출 증가 과정에서 미수금도 함께 늘었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의할 정도는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계자는 통상 매출 발생 뒤에 2, 3개월 뒤에 이제 수금을 한다면서 매출 외형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실제 수금까지 걸리는 시간까지의 미수금이 늘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미청구 공사액도 매출 규모에 비춰봤을 때 2, 3개월 정도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현대건설이 매출액이 2022년 21조 2천억 원에서 작년에 29조 6천억 원으로 8조 원 이상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건설에서도 이렇게 미수금과 같은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 다른 건설사들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사인 현대건설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 건설업계 전반이 모두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수금 증가는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의 재무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신용평가 업계도 건설 업종의 재무 위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기업평가는 최근에 건설 업체를 조명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여기서 건설 업체 전반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 등급을 가지고 있는 20개 건설사 미수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약 3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 증가를 했어요. 예. 올해 이제 건설사들의 매출이 경기 침체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이 건설사 미수금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과 자금 조달 등을 통한 유동성 대응 능력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네. 지켜봐야겠죠. 네, 두 번째 뉴스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미분양, 금융사 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이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소식인데 부동산 PF 대출 부실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 쪽에서도 위기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부동산 PF가 계속해서 경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PF 사업이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금융사가 전부 엮여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PF 사업장에 선순위 대출을
해준 금융사도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보고서에서 미분양 증가로 인한 낮은 분양률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PF 사업장에서 이제 PF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이제 분양 대금,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상환 순위대로 이제 대출액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PF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 기준으로 이 손익분기점, 손실 안 보는 분양률은 선순위가 한 60%, 중순위, 후순위는 한 70%를 넘어가야 합니다. 네. 분양률이 이를 넘어가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PF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분양률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평균 48.9%에 불과했어요. 특히 이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분양률이 각각 39.6%, 33.5%에 그쳐서 이 정상적인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어놓은 집들이 절반도 안 팔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가 분양률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한 지역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중소금융업종에서는 증권사 저축은행이 손실 흡수 능력이라던가 사업 단계, 투자 지역 등을 봤을 때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건설사 미분양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제 돈을 먼저 돌려받는 선순위가 됐든 리스크는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후순위가 됐든 이제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현재 부동산 경기 수준하고 이 미분양 상태로 봤을 때 금융사들이 손실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수요자의 어떤 소득과 주택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제 수요자가 아직은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PIR은 여전히 장기 평균 대비해서 높아서 이제 추가 하락의 압력이 존재한다고 봤고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이 충당 손실 적립을 기반으로 낮은 사업장들은 이제 과감하게 수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